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요. 원간섭기에 국민당이 시행하였던 반원 개혁 정책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새로운 고려시대의 개혁 세력으로서 신진사대부가 성리학과 함께 성장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고려시대를 끝내고 조선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고려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고려의 사회상을 중심으로 이번 시간에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 고려의 종교와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고려시대의 신분제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시대의 신분제는 기본적으로는 양천제에서 시작이 되어 다시 말해서 사람들을 평범한 자유를 누리는 양인과 그리고 차별받는 천인으로 구분하였다라는 거예요. 평범한 자유로운 양인과 천대받는 천인으로 기본적으로 구분하였다. 그게 양천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자유로운 양인들의 경우에는 자유라고 하는 권리를 누리기 때문에 납세, 나라에 세금 내야 하는 의무, 군역, 군대에 가야 하는 의무 같은 것들을 지는 사람들이 바로 양인으로 구분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 양인들 같은 경우에도요, 나라에서 주는 직업적인 일,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 직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양인들 가운데에서도 직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따로 정호라고 구분해서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양천제고, 양천제는 양인과 천의로 나눈 것이고, 양인 가운데서도 나라에서 주는 직업적인 일, 쉽게 말해서 벼슬이에요. 직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호라고 구분해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정호의 경우에도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 벼슬에 있느냐에 따라서 문벌과 중류층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문벌이라고 하는 거 수업 시간에 여러 차례 이야기했어요. 고려시대 하면서 문벌 얘기 무지 많이 했었죠, 그죠?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과거에 호족이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호족들 가운데 힘이 세거나 정치적으로 중요성을 갖는 사람들이라서 왕건에 의해서 선택이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수도인 개경으로 올라와서 중앙의 고위관직을 차지하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중앙의 고위관직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자신의 자손들에게 그 자리를 갈 수 있는 혜택을 물려줄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런 것을 일컬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나요? 음서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이들의 경우에는 음서라고 하는 특권을 바탕으로 시험을 보지 않고도 자신의 자손들을 계속해서 고위관직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으니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문벌이라고 불렀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네. 자, 이들의 경우에는 음서와 같은 특권과 더불어서 집안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경제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집안 대대로 고위관직과 이러한 경제력들을 바탕으로 고려사회 최고 지배층으로 자리매김했던 사람들이 바로 문벌로 분류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음서와 같은 특권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기 때문에 약해지기 때문에 음서와 같은 이러한 특권의 경우에는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면 더 커지나요? 약해지나요? 약해져요. 그죠? 고위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권한을 자기 가문만이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특권으로서 강력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벌 가문의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결혼을 하였다? 폐쇄적으로 결혼을 하였다. 왕실이나 또 다른 문벌 가문처럼 이런 음서와 같은 강력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가문들끼리만 결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대충 기억이 나시나요? 네. 자, 고려시대는 크게 4개의 시기로 구분해요. 고려의 호족이 지배했던 고려 초기와 문벌 가문이 지배했던 고려 중기, 무신정변 이후에 고려 후기, 그리고 원간섭기인 고려 말기로 구분해서 부르는데, 이 각각의 시기에 따라서 고려 최고의 지배층은 호족에서 문벌에서 무신에서 권문세족으로 조금씩 변하긴 합니다만은 이들의 기본적인 성격은 문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음서와 같은 세습적 특권을 바탕으로 고위관직을 독점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고려 최고의 지배층인 문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 아래 일반 백성과 이 문벌 사이에 중류층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경우에는 하위 행정직이나 지방 행정 등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향리나 서리 혹은 직업군인 같은 사람들의 예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서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오늘날로 치자면은 서울시에 있는 공무원들 가운데 한 7급, 8급, 9급 정도 되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문벌의 경우에는 개경을 중심으로 고위관직을 독점한 세력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지?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은 고위 관리야, 고급 정치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 밑에는 수도인 개경에서 하급 행정적인 일들을 처리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니 우리는 그들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서리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고려 개경에 거주하는 하위 행정직 서리 같은 사람들이 중류층으로 분류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갑자기 왜 눈을 동그랗게 뜨나 했더니 네. 경고 메시지가 떴구나.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고려시대 때에는 전쟁이 터지면 물론 일반 농민 백성들도 군대에 가야 했지만 그들과는 별개로 항상 평상시에 군인의 역할을 하는 직업 군인들도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도 중류층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중류층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역시나 향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호족연합정권에서 출발하였다. 호족들 가운데 왕건에게 선택을 받은 이들은 개경으로 진출했지만 그들에 비해서 중요성이 떨어지거나 힘이 다소 약한 호족들의 경우에는 그대로 원래 그들이 살던 지방에 남아서 그 지역을 통치하는 관리가 되었으니 우리는 그들을 향리라고 부른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그죠? 자, 그러면서 고려시대 때 지방행정제도가 정리되는 과정 속에서 중앙에서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 같은 지역도 있었지만 이 향리들이 그 지역을 알아서 통치하는 속현이나 특수행정구역도 존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이 나시죠, 그죠? 자, 그래서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지역에서 그 지역을 실질적으로 통치를 담당했던 이 지방관리인 향리들 역시 중류층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됐나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신라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태어나는 순간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누릴 수 있는 정치적, 사회적 특권이 정해져 있는 신분제도, 골품제 같은 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신라 사회의 경우는 상당히 폐쇄적인 사회였고 이 골품제가 신라가 망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라는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고려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골품제와 같은 신분제도는 폐지되기는 하였지만은 1000년 가까이 골품제가 유지되었던 사회였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 사람의 능력이 이 사람이 출신이나 신분보다 중시되는 사회로 바뀌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전히 이 사람이 어떤 신분이며 어느 출신인지가 중시된 사회였다. 그래서 음서와 같은 세습적인 특권이 남아있었다라는 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나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이 중류층들이 하는 일들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들이 하는 직역의 경우에는 세습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방의 향리라고 하는 것 상당히 큰 권한이었을까? 나름 굉장히 큰 권한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 이 사람들은 음서의 특권을 받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사실 고려 사회 내에서 문벌을 제외하면은 이 사람들이 가장 높은 신분 아닌가요? 특히 지방사회의 경우는 어때? 이 향리들이 지방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지방 내에서는 향리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높은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문벌들이 음서와 같은 특권을 가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향리 같은 사람들의 경우에도 그들의 하는 일들은 자신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세습적인 특권들이기도 하였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향리가 된다? 향리의 자손이 향리가 된다. 누가 서리가 된다? 서리의 아들이 서리가 된다. 누가 직업군인이 된다? 직업군인의 자손들이 직업군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문벌과 마찬가지로 중류층들의 경우에도 국가에서 그들에게 내려준 일, 직업이 자손들에게 세습이 되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향리의 가문들도 결혼을 어떤 식으로 하고 싶을까?
폐쇄적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향리의 자리에 물려받을 수 있는 이 혈연적인 특권을 자기들끼리만 유지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향리 가문의 경우에도 대체로 같은 향리들 가문들끼리 결혼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나는 향리가 싫어, 더 출세하고 싶어, 문벌이 되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돼요? 과거를 통해서 중앙 관직에 진출하면 문벌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한 가지 더. 자, 이들 향리들의 경우에는요, 과거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진 호족이었느냐, 이 사람들의 정치적 중요성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향리들도요, 저마다 레벨이, 계급이 나눠져 있었어. 그래서 향리들 가운데 가장 최고층에 있는 사람들을 호장, 그 아래는 부호장, 이런 식으로 향리들 사이에서도 계급이 나눠져 있었다. 그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향리를 호장이라고 불렀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함께 기억을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우리는 방금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나라에서 주는 직업적인 일, 직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라에서 주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일을 하면 그에 대한 무엇을 받아야 되나요? 대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죠? 자, 정호의 경우에는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한 대가로 무엇을 받았느냐? 전시과에 따른 토지를 지급받았습니다. 자, 고려시대 때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벼슬아치들한테 지급되었던 토지는 전시과라고 하는 제도에 의해서 지급이 되었어요. 이 제도의 이름이 왜 전시과냐면요, 이들에게는 농경지인 전지와 땔감을 구할 수 있는 시지라고 하는 땅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전시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에요. 다만 그 토지의 소유권을 주었던 것은 아니고요.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한 이 사람들에게 그 땅에서 나오는 세금을 걷어갈 수 있는 권리를 주었어요. 네, 우리는 그러한 제도를 가지고 전시과라고 한다. 고려시대 때 직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대가로 지급된 토지, 전시과의 토지였다라는 것이고요. 때로는 현금, 월급의 형태로 녹봉이라고 해서 지급되기도 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제 우리 반에서 안 찍어야겠어. 니네들 너무 반응이 없어. 그리고 별로 왜 눈빛을 보면 제대로 수업을 이해하고 있는지 잘 이해가 구분이 살짝 헷갈리네. 나랑 왜 이렇게 좀 이렇게 호흡이 안 된다는 느낌을 받지? 달인 잘못 만났나? 큰일이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고려시대의 지배층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아래도 이제 피지배층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양인들 가운데에서 직역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양민이라고 불렀고요. 이 양민의 경우에도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층위가, 계급이 나눠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백성들의 절대 다수는 농민들이죠. 우리나라 고려시대는 농업사회였기 때문에 백성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었습니다. 고려시대 때에는 이러한 일반 농민 백성들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은 백정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기로는 백정은 어떤 사람들을 백정이라고 하지? 그렇죠. 조선시대 때 소나 돼지를 잡는 정육점 주인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백정이라고 부른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죠? 하지만 그것은 조선시대 때 가게 되면서 부르게 된 용어이고요. 고려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백정이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일반 농민들을 일컬어 백정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국가의 경제를 집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 농사 지은 것의 일부를 토지세로 나라에 내야 했는데 그것을 조세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자기 지역에서 나는 특별한 생산물, 우리는 그런 것을 토산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제주도에는 토산물이 뭐가 있나요? 귤 같은 것에 예를 들어볼 수 있죠. 그죠? 그 지역의 특별한 생산물을 나라에다 내야 하는 세금, 공납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부담해야 됐다라는 것이고요. 또 때로는 나라에서 부르면은 가서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한 형태의 세금을 역이라고 하였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역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나라에서 성을 만들거나 도로를 만들거나 다리 같은 것들을 지을 때 가서 일을 해야 되는 요 역이 있었고, 또 다른 것은 군역이 있었습니다. 군역은 무엇일까요?
그쵸, 군대에 가야 되는 의무, 군역 같은 것들이 이들에게 주어진 의무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일부는 군공을 통해서 정호가 될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요, 군공은 전쟁이 터졌을 때 군대에 가서 큰 공을 세우는 것을 가지고 군공이라고 이야기를 해. 다시 말해서 전쟁이 터지면 농민들은 군대에 가야 됐다라는 것이고, 군대에 갔던 이 농민들 가운데 용감하게 열심히 맞서 싸운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공을 인정받아서 나라로부터 직역이 주어지면서 지배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나요? 네. 자, 그래서 100점까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일반 양민에 해당합니다만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기술자인 공작이나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들의 경우에는 똑같은 양민이지만 이 농민인 백정에 비해서는 비교적 낮은 대우를 받았어요. 왜?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농업국가였고 농업상이었고 먹는 식량을 생산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같은 양민이었더라도 조금 낮은 차별 대우를 받기도 하였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또한 우리 지난 시간에 고려의 지방행정 배울 때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죠? 다른 군현에 비해서 차별받는 행정구역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것들이었나요? 향이나 부곡이나 소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죠? 교과서에 보시면은 그 외에는 장이나 처, 역이나 진 같은 것들이 더 추가적으로 나와 있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과거에 반란을 일으킨 경험이 있는 지역이거나 아니면 원래부터 신분적으로 천대받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해서 일반 군현에 비해서 차별 대우는 받는 지역들이 존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들의 경우에는 과거 응시회가 제한이 되기도 하였었고요. 남들보다 무거운 세금을 내야 했기 때문에 이 향부곡 소와 같은 곳들에 살고 싶어하지 않았다. 그래서 거주 이전의 자유도 제한되었다. 그런 것들이 바로 향부곡 소와 같은 특수행정구역에 사는 주민들이 받는 차별이었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이들은 노비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소유물은 아니야. 천대받는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일반 양인에 비해서, 일반 백정들에 비해서 차별받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향부곡 소의 경우에도요, 이 마을이 어떤 곳이냐에 따라서 명칭이 조금씩 달랐어. 일반 농업지역의 경우에는 향 또는 부곡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대몽항쟁 때 김윤후가 몽골군을 물리쳤던 처인 부곡의 경우에는 일반 농업지역에 해당하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는 소라든지 처라든지 장자가 붙어있는 지역들의 경우에는요, 나라에서 너네 동네에선 이거 집중적으로 만들어 라고 이렇게 공물의 생산을 지정한 지역들에는 소나 장이나 처 같은 것들이 붙었어요. 예를 들자면 몽골의 침략을 막아내는데 큰 승리를 거두었었던 공주의 다인 철소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집중적으로 만들어내는 곳이었을까? 철이죠. 다인 철소니까. 그죠? 철기를 집중적으로 생산해내는 지역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서 특수행정구역의 주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선을 하나 구분선을 그어보도록 할게요. 특수행정구역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과거 응시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이 위로는 과거 응시가 가능하고 이 아래로는 과거 응시가 제한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수행정구역의 주민들과 천인들은 과거 응시가 제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다만 이 일반 농민 백정들은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 합격하기가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했다라고 해요. 물론 일반 백정 출신으로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한 사람이 없는 건 아니야. 하지만 거의 없었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중류층 그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었나요? 한 가지 더 우리가 이 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신분 제도를 보면은 고려시대 때에는 신라시대 때보다 사회가 발전했다 낙후되었다. 발전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 왜? 무엇을 통해서 신라시대 때보다 사회가 발전했다라고 파악해 볼 수 있지? 응? 그렇죠. 신분 상승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죠? 쉬운 것은 아니었어. 하지만 신라 때에는 골품제의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었잖아요. 그죠? 하지만 중류층들의 경우에는 과거를 통해서 문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었고, 백정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과거 의식의 기회가 주어지기도 했었고, 군공을 통해서 정호로 가는 기회도 열려 있기도 했어요. 그죠? 여전히 이 사람들의 신분과 출신 이런 것들이 중시되는 사회였지만, 그래도 신분 상승의 기회가 열려 있었다라는 점에서 고려 사회는 신라 시대 때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발전한 사회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시대의 신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었나요? 넘어가도록 할까요? 자, 천인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인 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천인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인이란 천대받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물론 천인이 전부 다 다른 사람의 소유물인 자유롭지 못한 비자유인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양수척이라고 해서 떠돌이 사냥꾼이라든지 아니면 제인이라고 해서 떠돌이 광대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도 천대받는 사람들 천인에 해당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천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무엇이었다? 다른 사람의 소유물, 노비였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 노비들이 거의 대부분의 천인들을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노비들의 경우에도요, 그 소유권이 누구에 있느냐에 따라서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공노비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노비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노비의 경우에도요, 이 노비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솔고노비와 외고노비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솔고노비는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냐? 솔자는 한자로 거느릴 솔자고 거자는 거주할 거자입니다. 주인이 거느리고 사는 노비가 솔고노비예요. 다시 말해서 주인집에 같이 살면서 주인이 얘야 돌쇠야 라고 부르면은 네 마님하고 달려오는 이런 노비들이 솔고노비로 분류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주인집에 살면서 주인집에서 시키는 일들을 하는 노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한편 주인집에 살지 않고 주인집 밖에 바깥 외자를 써서 밖에 거주하는 노비들, 외거 노비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노비들은 왜 주인집 밖에 거주하였느냐? 이런 겁니다. 자, 돈 많은 사람이 자기 소유의 토지가 항상 집 주변에 있으리라는 법이 있나요? 아니죠, 그죠? 돈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자기 땅을 갖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럼 그 땅 어떻게 관리할 거야? 그 땅 어떻게 농사 지을 거야? 주인이 일일이 왔다 가면서 관리하고 농사 지을 수 있나요?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집에 있는 노비를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다가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살게 하면서 그 땅 농사 지어 나온 생산물 나한테 바쳐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집 밖에 사는 외거 노비가 존재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역할은 주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 주인의 사유지를 경작하고 수확물을 바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다만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농사 짓고 나온 것들을 모두 다 주인에게 바칠까? 그럴 수는 없어. 왜? 얘네도 사람이니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노비이지만 개인의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가능하였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따라서 이 외거 노비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은 일반 농민이랑 큰 차이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노비였다는 점은 다르긴 하지만 자유롭지 못했다는 점은 다르지만은 막상 그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은 일반 백정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노비들 가운데에서도 재산을 차곡차곡 잘 모아서 일반 백정들보다 잘 사는 노비들도 간혹가다 존재하기도 하였다라고 해요. 이해되시나요? 네. 자, 한편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공노비의 경우에는요, 마찬가지로 국가기관에 소속되어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공역, 오피셜 레이버 노동력이죠. 공공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공역 노비와 그리고 국가 소유의 땅을 토지를 경작을 하는 외거 노비로 구분해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 공노비들이 외거 산노비보다 조금 더 좋았던 점은 뭐냐면은 60세 이상이 되면은
노비의 역할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옛날에는 60세만 되더라도 오래 살았다고 해서 환갑잔치 같은 거 해주고 그죠? 그리고 고려시대 때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그리 길지 않았던 것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 60세 이상이 됐을 때 노비에서 탈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상 별 의미는 없기는 해요. 그죠? 하지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죠? 한 가지 더. 자, 아까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외거 노비는 개인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은 일반 농민 백성과 큰 차이가 없었다. 심지어 일반 농민 백정보다 좀 잘 사는 노비도 있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이 나시죠? 자, 그러다 보니 제법 사는 외거 노비와 그리고 못 사는 백정 여성이 결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실제로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도 했어요. 자, 그러면은 노비와 백정이 결혼하면은 그 둘 사이에서 나온 자식은 노비일까 백정일까? 그 둘 사이에서 나온 자식은 노비였다라는 겁니다. 왜냐? 고려시대 때에는 일천즉천법, 엄마 아빠 중에 하나가 천인이면은 즉 그 자식은 곧 천인이다라는 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 부모 중에 한 명이라도 노비면 그 자식은 노비라는 법이 만들어졌을까? 이유는요? 신분을 중시하는 사회였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노비는 사람이지만 개인의 소유인 재산이기 때문이에요. 가축과도 마찬가지인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나 소나 돼지 이런 것들을 키우면은 여러 마리를 기르면은 지들끼리 짝짓기 해서 새끼를 까가지고 점점 더 그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의 재산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일반 백정과 노비가 결혼해서 그 나온 자식이 노비가 아니라고 해봐.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죠. 그죠? 이 노비는 언젠가 죽을 거고 그 자식이 노비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나의 재산을 날려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 아니야. 그지? 따라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노비라고 하는 재산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늘려나가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노비이면은 그 자식은 곧 노비다라고 하는 법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일천즉천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노비였으면은 그 자식은 노비인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한 가지 더. 만약에 아빠도 노비고 엄마도 노비예요. 그런데 아빠의 주인이 다르고 엄마의 주인이 달라. 그러면은 이 둘 사이에서 결혼한 자식은 아빠 쪽 주인의 것일까? 엄마 쪽 주인의 것일까? 아빠 쪽. 왜 아빠 쪽이라 생각하지? 아빠의 소고를 따르니까. 노비는 성이 없는데? 근데 엄마 쪽에 소유권이 가게 됩니다. 왜? 자식을 낳고 기르는 것은 엄마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성 노비가 남성에 비해서 조금 더 값이 더 비쌌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기도 해요. 네, 아무튼 소유권은 여성에게 갔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고려의 신분제도에 대해서 쭉 한번 이어서 살펴봤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본관제의 시행이라고 하는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찬은 무슨 김씨지? 네, 알겠어요. 이수환은 무슨 이씨지? 광주 이씨, 그죠? 자, 무슨 이씨라고 물어보면은 앞에 어느 지역명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 성씨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이때 자기 성씨 앞에 나오는 어느 지역의 명칭을 일컬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본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 어디 무슨 시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디 무슨 시다라고 대답하는 이 제도가 바로 본관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거 고려시대 때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왜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었느냐? 이런 겁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이런 얘기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호족연합 정권으로 출발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왜냐면은 고려태조 왕건이 신라 말에 발생하였던 수많은 호족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고려를 세우고 후삼국을 통일하였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이 나시죠? 자, 이때 태조 왕건이 여러 호족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정책 때문이었나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사성정책. 사성정책과
혼인 정책이죠. 중간고사 며칠 남았죠, 여러분? 21일 남았네요. 전혀 복습이 안 돼 있네. 큰일이네. 네. 혼인 정책을 통해서 호족의 딸들과 결혼해서 그들을 자기의 가족으로 만들면서 그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던 한편 이 힘있는 호족들에게 성씨를 내려주는 사성 정책을 통해서 그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호족들 가운데 힘이 세고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들에게는 어떤 성씨를 내려줬나요? 왕씨를 내려줬지만 그들보다 조금 중요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성씨를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왜? 성씨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이 사회의 특권층, 귀족층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이때 왕건이 호족들에게 성씨를 내려줄 때 그 호족이 어느 지역의 세력을 형성한 호족이냐에 따라서 어디에 무슨 씨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여졌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래서 본관과 성씨가 정해진 것은 이 성씨의 호족이 그 성씨를 받을 때 어느 지역의 세력을 잡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지역명이 본관으로 정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런 제도를 시행을 하였느냐?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고려시대 때에는 지방행정제도를 보면은 중앙에서 지방관이 파견되는 주현도 있지만 그 아래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향리가 다스리는 속현도 있고 그 아래 차별받는 특수행정구역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따라서 자기의 본관을 밝히는 순간 이 사람이 주현 출신인지 속현 출신인지 특수행정구역 출신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성씨 앞에 본관을 붙여줬느냐? 이 사람이 어느 지역 출신인가를 밝힘으로써 이 사람이 갖는 사회적인 지위를 구분하고자 하였던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다시 말해서 저는 어디 무슨 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이 사람이 속현 출신인지 주현 출신인지 특수행정구역 출신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고 이 사람들 사이에 위계질서가 구분되는 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사람들 사이에서 호족들 사이에서의 세력의 크기 그 사람들이 갖는 사회적인 특권과 지위를 구분하기 위해서 본관제를 시행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본관제를 통해서 고려사회의 위계질서를 확립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회질서와 사회적 지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유지하는데 본관제가 필요하였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본관을 떠나서 다른 곳에 사는 것, 자기의 본관으로 이 사람의 신분을 구분할 수가 없게 되죠. 그죠? 따라서 본관을 떠나서 이주하는 것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었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지방사회, 향촌사회를 통제하고자 하였다라는 겁니다. 다만 예외가 존재했어요. 결혼할 때에는 자기의 본관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거주하는 것이 가능했고요. 과거에 합격을 해서 수도인 개경으로 중앙관리로 진출할 경우에도 자신의 본관을 떠나서 개경으로 이주하는 것이 허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지난번에 묘청의 성형천도 운동할 때 이런 이야기 했어요. 수도에 산다는 것은 상당히 큰 특권이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과거에 합격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반대로 수도인 개경에서 일하는 관리들 가운데 일을 제대로 못한다 혹은 큰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한다면 그에게 주어지는 형벌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느냐? 너 개경에 살 자격 없어. 고향으로 돌아가 라고 하는 귀향형 같은 것들이 벌로서 주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우리 본관제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일반 백성들에게는 성씨가 주어졌다, 주어지지 않았다? 주어지지 않았다. 다만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저 오산에 사는 누구입니다. 화성에서 온 누구예요. 저는 수원 사람 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사는 거주 지역을 성씨처럼 일반 농민 백성들의 경우에는 사용을 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이 사람이 어디 사는 사람이며 이 사람이 어떤 행정구역에 사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이 구분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나요? 네. 자, 우리 그래서 본관제의 시행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할게요. 내용이 많이 빠르니? 따라갈만 하죠. 그죠?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수업을 조금 늦게 시작을 해서 방금 전에 앞반에서 수업했던 것보다 조금 말을 빠르게 했는데 그래도 다들 알아들을 사람들 알아듣고 있는 거지? 네. 자, 마지막으로 고려시대의 가족제도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고려시대의 가족제도에서 우리가 하나 알고 가야 되는 거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말하고 싶느냐?
고려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결코 낮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예로부터 남존여비, 남성은 우대받고 여성은 천대받는 사회를 살아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남존여비의 모습은 적어도 조선 중기쯤은 가야 성리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나타났던 현상이었고, 그 전까지는 전혀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남성에 비해서 낮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성리학 자체가 남존여비의 내용을 담고 있는 사상이었기 때문에 성리학이 확산되면서 점차 남존여비의 사회로 발전? 이런 좀 그렇다. 남존여비의 사회로 모습이 바뀌어 나갔던 것도 맞고요. 고려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혼인의 풍습을 가지고 있었어. 성리학이 들어오기 전까지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결혼하는 풍습을 가지고 있었느냐? 자, 우리 수업 초반에, 학기 초반에 초기 국가 배울 때 이런 이야기 있어요. 연맹왕국 배울 때 고구려에는 대릴사위제 혹은 서옥제라고 하는 결혼의 풍습이 있었다. 뭐였죠? 결혼하면 남자가 그렇죠. 여자 집에 들어가서 사는 혼인의 풍습이 있었어요. 그죠? 원래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혼인 풍습은 결혼하면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가서 장인 장모랑 함께 사는 결혼 풍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결혼하면 와이프랑 같이 장인 장모랑 한 집에 살아. 와이프한테 막대할 수 있어요? 없죠, 그죠? 감히 어떻게 그 와이프한테 막대하겠어, 그지? 그랬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여성의 지위가 낮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여성의 지위가 낮지 않았던 겁니다. 결혼해서 와이프랑 장인 장모랑 같이 사는데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둘 수 있어요? 큰일 날 일, 그죠? 일부 일처제가 일반적인 결혼의 풍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예외는 있었습니다만은 결혼하면 한 명의 부인과 한 명의 남편이 같이 사는 게 일반적인 가족제도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어땠다? 결코 낮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결혼하면은 남자와 여자가 장인 장모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장인 장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우리 엄마 아빠니까 누가 제사 지내겠어? 딸도 엄마 아빠의 제사를 지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고려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딸의 경우에도 부모의 제사를 지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자, 제사를 지낼 때 보면은 제사상을 차리잖아요. 그죠? 우리 평소에 밥상과 똑같이 차리던가요? 아니죠. 제사상 차릴 때 어떻게 차려요? 평소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푸짐하게 성대하게 밥상을 차리죠. 그죠? 제사를 지낼 때 한번 들어가는 비용이 꽤나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담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나만의 엄마 아빠가 아니기 때문에 형제 자매가 있을 경우에는 형제 자매가 돌아가면서 그러한 경제적 부담을 졌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형, 누나, 동생, 언니, 오빠 관계없이 다 같은 자식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돌아가면서 부모에 대해서 제사를 지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재산의 상속도 제사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왜 내가 죽을 때 내 재산을 자식한테 물려줘? 난 어차피 죽어서 재산을 가져갈 것도 아닌데 왜 굳이 자식들한테 내 재산을 물려줄까? 내가 죽어서도 나에 대한 제사를 잘 지내라고. 제사 지내는 데는 뭐가 들어가니까? 돈이 들어가니까 내 재산을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를 누가 지내요? 그죠? 아들, 딸, 형, 동생 구분 없이 모두 다 같이 제사를 지낼 수 있으니까 재산 상속도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야? 똑같이 균분 상속이죠. 그죠? n분의 1로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이 일반적인 재산 상속의 원칙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딸도 부모가 물려준 재산을 가질 수 있었어요. 여성도 자신의 개인 재산을 소유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결혼했는데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 이 새끼가 바람피고 자꾸 딴짓하고 막 그래. 그러면 너랑 이혼해 라고 하는 거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가능해. 여자가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먹고 사는 지장이 없어요. 그죠?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혼자서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뭐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자가 마음에 안 들면은 남편과 이혼하자 라고 하는 것도 가능했던 게 고려시대 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이혼이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재혼도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마음에 들면 또 얼마든지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함께 결혼해서 재혼을 하는 것도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혼과 재혼이 크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재혼한 자식들한테 대한 차별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렇죠. 아주 뭐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혼하고 재혼하고 다시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다고 하더라도 재혼의 자식이라고 해서 딱히 차별을 받는 것도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랬기 때문에 엄마도 재산을 가질 수 있었고 제사를 지낼 수 있었고 재혼한 자식들의 경우에도 차별을 받지 않았던 이런 사회였기 때문에 아빠 쪽, 친가, 엄마 쪽, 외가 차별 없이 모두 우리의 가족, 친족으로 인식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친가, 외가 모두 우리 가문이야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도 가능해요. 엄마 아빠가 같이 결혼해서 내가 태어났는데 우리 아빠 쪽 집안이 별로야. 우리 아빠 쪽 집안에 아무리 봐도 고위관직을 한 사람이 없어. 그런데 우리 엄마의 아빠, 우리 외할아버지가 고위관직에 있었어. 그러면은 나는 우리 외할아버지의 덕분으로 음서의 혜택을 받아서 관직에 진출할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따라서 외손자의 경우에도 대를 잇는 게 가능했다. 나는 아빠 가문 사람 아니라 엄마 가문의 대를 이을래 라는 것도 하는 것도 본인의 선택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위의 경우에도 나의 와이프의 가문의 음서를 받아서 관직에 진출하는 것도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음서의 혜택을 가지고 있는 음서의 혜택을 받는 가문들은 결혼을 어떻게 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폐쇄적으로 자기들끼리만 결혼해서 우리 가문이 가지고 있는 음서의 혜택을 그것을 가지고 있지 못한 가문과 나누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고려시대 때 가족제도를 통해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결코 낮지 않았다라는 부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고려의 종교와 사상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한국사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